저는 이번에 주니어 개발자의 커넥션 장애 분석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현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1번가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 검색이랑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목차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요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뭐 팁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장애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 냈었어요. 장애가 발생해서 서버가 죽거나 응답이 없으면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바로 재기동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X입니다. 세모라고 할게요. 어떤 시스템을 다루고 있느냐에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APM이나 이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시스템에 어떤 자동으로 로그를 수집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때는 사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게 먼저라서, 그때는 재기동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APM 같은 도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정상화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로그들을 기반으로 장애의 원인을 추측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몇 가지 옵션들이 JVM에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힙덤프 관련된 건데, 이제 OOM 장애가 났을 때 여기 경로에 그 힙덤프를 내려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OOM 발생했을 때 따로 힙덤프를 따지 않아도 요쪽 경로에 가시면 그 힙덤프 관련된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추가해 주시면 꽤 괜찮고, 그리고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 장애가 났을 때 시스템 매트릭스를 먼저 봐요. 그래서 CPU나 메모리나 아니면 디스크, 네트워크 이렇게 4개를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지표를 기반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장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CPU나 메모리 지표가 정상이고 서버가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행업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메모리 쪽보다는 스레드 쪽을 확인하는 게 좀 더 문제의 원인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CPU 로드율이 높고 메모리 사용량이 높으면 이거는 GC로 인한 행업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하지만을 넣은 이유는, 이렇게 팁을 드리지만 장애 원인을 찾을 때 한 개의 지표만 보고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정보들을 무시해서 정확한 장애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은 두대, 이런 팁을 가지고 보신다면 장애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보를 공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툴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스레드 덤프나 힙 덤프는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옵션으로 말씀드린 거는 힙 덤프고요. 제가 이번에 커넥션 관련된 장애로 발표를 하면서 많이 본 거는 스레드 덤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 덤프 관련된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APM을 운용을 하고 계시다면 스레드 덤프는 따로 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PM에서 자동으로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샘플링을 하면서 실제로 스레드가 어디에 많이 머물고 혹은 얼마나 많이 호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장애뿐만 아니라 스택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병목이 있는 지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능 개선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지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M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JSTAG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프로파일러들 있잖아요. 비주얼 VM, 뭐 J 프로파일러, 그리고 유어킥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명령어로도 스레드 덤프를 쉽게 따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스레드 덤프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스레드가 지나왔던 스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현재 스레드의 상태, 그리고 뭐 스레드 이름, 뭐 우선순위, 그리고 보면 CPU 사용 시간이랑 경과 시간도 함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냐면, CPU 사용 시간이 지금 경과 시간에 비해서 많이 짧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레드는 모종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파킹이 돼 있구나, 어디서 락이 걸렸던가. 왜냐면 CPU 시간은 지금 보면 265ms인데 경과 시간이 37초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CPU가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스레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파일러는 이거보다 좀 더 친절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면 웨이팅 상태고 초록색이면 지금 러닝 상태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장애를 이제 파악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장애를 겪었던 걸 이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장애 타임라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시기에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거예요. 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지. 1차 장애 때 보통 한 번에 해결을 하면 당연히 뒤에 장애가 안 났겠죠. 근데 1차 장애 이후에 바로 장애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2차 장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회사나 어떤 팀별로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장애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은 공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가 꼭 내가 배포하지 않아도 다른 팀에 의해서 장애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팀은 배포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팀에서 갑자기 저희 API를 많이 쓴다던가 하면 장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 공지에다가 지금 저희가 장애가 났는데 이쪽에 호출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새로 배포된 내용이 있나요? 물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롤백 시키고 이런 식으로 먼저 초동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우리가 배포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롤백을 시키죠. 롤백을 시킨 다음에 서버를 재부팅 하는데 그런 식으로 먼저 회피를 해야 돼요. 회피를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회피를 한 다음에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원인을 해결하고 추후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다음에 빠르게 공유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장애를 어떻게 안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장애 원인을 말하자면 API 이제 지연 대응책이랑 타임아웃 설정의 부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아웃 설정의 부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도한 거는 아니었어요. 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결함성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계신가요? 내결함성이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가용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걸 내결함성이라고 하는데 이번 장애에서도 저희 쪽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쪽에는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전시 서비스에 트래픽 서지가 일어나서 지연이 난 거죠. 요 구간에서 지연이 나고 응답이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제 패턴을 도입을 합니다. 혹시 서킷 브레이커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요청을 할 때 실패에 대한 임기값을 설정을 해요. 10개 보냈는데 5개가 실패를 했다. 그럼 여기 접속을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요청을 안 가게 하면 전시 서비스에서도 트래픽이 줄어들어서 이득이고 저희 쪽에서는 장애난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대체되는 다른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제 응답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기본값을 보낸다던가 이런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기능에는 돼 있었는데 하필 특정 기능에 몇 가지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대처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아까 타임아웃 세팅의 부재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타임아웃을 세팅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빈이 오버라이딩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 설정이 덮어 씌워진 거예요. 저희가 스프링 부트 띄우면 되게 많은 로그들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거의 안 보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빠르게 봤었으면 타임아웃 설정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이런 장애가 안 났을 텐데 아쉽게도 이 로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서브페인 컨피그라는 건 제가 설정한 타임아웃 설정이 들어가 있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페인, 뭐 오토 컨피그레이션, 보통 이 뒤에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붙으면 스프링 부트에서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값이거든요. 특정 디펜던시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 부트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기본 설정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페인이나 이제 뭐 HTTP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설정을 안 해두면 자체적으로 설정해둔 이런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특정 조건이 되면 내가 자동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 설정이 저희가 만족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HTTP 클라이언트 설정이 여기에 있는 HTTP 클라이언트 설정으로 오버라이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컨디셔널이라고 해서. 그래서 클로저블 HTTP 클라이언트 타입에 어떤 빈이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 프로퍼티에 이런 enable 값이 false로 돼 있거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사용이 안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이런 설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설정이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디버깅을 해서 실제로 찍어보면 이 부분이 페인 설정이에요. 그래서 디버거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이 -1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임아웃 -1은 무한정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커넥션 타임아웃, 소켓 타임아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리퀘스트 타임아웃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까 컨디셔널 옵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넣고 혹은 빈 네임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이 타입을 생성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오버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설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제 소켓 타임아웃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사이에 있는 타임아웃을 말하는 거고, 커넥션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핸드 쉐이킹 맺을 때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커넥션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커넥션 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커넥션 풀 앞에서 스레드가 대기하는 시간을 커넥션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 풀이 있고 커넥션 풀이 있는데, 스레드가 이제 커넥션 풀을 물고 작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스레드가 커넥션을 다 선점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스레드들이 커넥션 풀이 없으니까 이제 대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4, 5번이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1번 스레드가 이제 커넥션을 다 썼어요. 그래서 릴리즈를 해서 반환이 된 상태면 앞에 있는 큐가 하나를 물고 또 들어가겠죠. 만약에 여기서 앞에 있는 스레드의 통신이 지연이 된다거나 해서 계속 기다리면, 여기에 별다른 설정이 없으면 스레드 5번은 계속 파킹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어요. 1번 스레드는 지금 여기 대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무한정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커넥션 리퀘스트 타임아웃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해두면 요 앞에 몇 초까지만 기다리고,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커넥션이 안 돌아오면 다시 스레드 플로 돌아가서 다른 작업을 해라, 요런 타임아웃인 거죠. 그래서 이 커넥션 타임아웃이 이제 실제로 파킹이 되는 걸 코드상으로 살펴보면, 이제 컴피그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커넥션 리퀘스트 타임아웃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타임아웃이 0보다 큰 경우에,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넘기고, 아닌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합니다. 0을 이제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리스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커넥션을 빌리는 이제 메서드예요. 빌리는 메서드에 이 타임아웃 값이 같이 세팅이 들어서 get이라는 이제 실제로 커넥션을 가져오는 작업을 합니다. 커넥션을 가져올 때 이 타임아웃만큼 기다렸다 가져와라,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메서드에서 타임아웃에 따라서 데드라인을 정해요.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아까 전에 얼만큼 기다릴 거냐라는 거고, 아까 전에 0으로 들어왔죠. 0으로 들어왔으면 데드라인이 널로 들어가요. 아닌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정해져서 들어가고, 그랬을 때 데드라인이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 await until 보면 이 시간만 기다리고 이후에 이제 스레드가 풀로 반환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이 awai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노티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특정 신호를 받거나 중단될 때까지 계속 차단합니다. 그럼 인터럽트나 뭐 노티피케이션이 오면 그때서야 파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시점이 커넥션 풀에 이제 커넥션이 반환됐을 때 파킹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반환된 커넥션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리퀘스트 타임아웃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스레드들이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커넥션 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왜 커넥션이 릴리즈 되지 않았을까요? 지연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연이 되면 커넥션 풀에 커넥션을 다 가져와서 끝나는 시점에 반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어 로직이 없으면, 혹은 방어 로직이 없으면서 타임아웃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지연이 끝난 시점에 커넥션이 반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리스 다음 단계 원래 릴리즈가 돼야 되거든요. 다 쓰고 나면 요 릴리즈가 안 찍힙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지연이 끝나고 그 상대 서버가 이제 리커버 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 응답을 주면 정상적으로 커넥션이 릴리즈 되면서 다시 저희 쪽도 리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방어 로직이 없었기 때문에 커넥션이 저희가 호출하는 서버는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저희 쪽은 계속 회복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어 로직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파이널리 혹은 트라이 위드 리소스 이용해가지고 클로저블이 구현된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커넥션이 이제 리스되고 릴리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얼로케이티드 됐고 릴리즈 되면 다시 반환을 했죠. 그리고 토탈 이제 얼로케이티드라서 한 개 사용됐고 다시 0개로 줄어들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인데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넣은 거냐면, 요렇게 굳이 파이널리를 쓰지 않아도 커넥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릴리즈가 자동으로 되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바디를 가져오는 부분이 없어요. 처음에 네트워크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그 바디 정보를 안 가져오거든요. 네트워크는 청크 단위로 보통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 바디의 길이를 보고 우리 버퍼에 맞게끔 요청을 해서 계속 들고 오는데, 첫 시점에 헤더 부분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 코드라던가 아니면 바디의 길이, 이런 정보들을 들고 와서 그때 이후에 바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커넥션을 이제 반납을 합니다. 왜냐면 바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계속 커넥션을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커넥션을 닫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뭐 청크 단위냐 혹은 뭐 바디의 길이가 0이냐 할 때 보면 이제 인피티 인풋 스트림이라는 인스턴스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요청 뒤에 어떤 바디를 들고 와야 되는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릴리즈 커넥션을 날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릴리즈를 하지 않아도 닫힌다 라고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네요. 그럼 이거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걸 추측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잘못된 코드거든요. 잘 닫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코드에. 이게 사실 동기잖아요. 저도 요게 동기였으니까 요게 HTTP 리스폰스에는 헤더에 대한 메타 정보도 있고 바디도 다 들어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프로파일러로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첫 통신을 하고 메타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더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요 부분에서 실제로 바디를 가져오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먼저 커넥션을 끊어버리면 얘가 바디 정보를 네트워크 통신하면서 가져와야 되는데 커넥션을 이미 반환을 해버려서 소켓 관련된 예외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코드는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트라이 캐치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익스큐트 하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난 뒤에야 이제 바디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이렇게 커넥션을 닫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장애를 시뮬레이션을 해왔어요.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게 요 액티브 서비스 EQ라는 부분이랑 여기 스레드 이제 리스트 요 두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서버에서 B 서버를 호출을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했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그리고 요 리시브 서버가 아까 전에 전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원을 주는 서비스고, 여기 위쪽이 저의 메인 스레드, 그리고 여기가 전시 리시버 서비스의 스레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레드의 상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스택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라는 옵션을 쓰면 와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스카우터 같은 경우는 내가 샘플링을 하고 싶은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동안만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놔야지 스레드 덤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먼저 하고 이렇게 부하를 주면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커넥션이 리스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커넥션을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레드가 활성화됐죠. 지금 요 메인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지금 리시브 서버로 지금 커넥션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쭉 로고가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릴리즈 되는 게 없어요. 커넥션을 반환을 안 하고 있던 거죠. 커넥션이 마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시버에는 요청을 못 보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리시버에 요청이 안 들어오죠. 원래라면 들어와야 되는데 커넥션이 말랐기 때문에 요청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웨이팅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제일 오래 기다린 스레드, 그리고 중간, 그리고 얘가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레드들 비율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점점 요게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스레드들이 지금 파킹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커넥션이 말라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쭉 가면 스레드 개수가 제가 아마 380 몇 개로 해놨었던 것 같은데, 그 스레드들이 모두 파킹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요청을 보내는데 요청을 못 받는 행업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태로 실제로 서버가 내려가진 않았어요. 프로세스가 다운되진 않았는데 아무리 요청을 보내도 응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업 상태가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요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로 이제 스레드 덤프를 따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스레드 덤프를 초마다 이렇게 따고 있거든요. 그 스레드 덤프 딸 때 제가 앞에 설명 못 드렸는데 한 번만 따시면 안 돼요. 보통 10초에서 20초 뭐 혹은 30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스레드 덤프를 딴 다음에 그 스레드들의 상태를 변화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10초 단위로 따고 있네요. 제가 요 시간대에 스레드 상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언세이프 파크의 90% 되는 스레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382개 중에 345개는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37개는 지금 스레드 슬립을 하고 있어요. 이 스레드 슬립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임의로 요청의 몇 %는 장애나는 서버로 보낸 거고, 또 여기서 몇 %는 제가 일부러 그냥 컨트롤러에서 실제 작업하는 것처럼 스레드 슬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센트로 지금 나눠져 있고 요청이 이거를 들어가서 상세히 보면 커넥션을 겟하기 전에 여기 락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킹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션을 얻기 전에 기다릴 때 이제 락이 걸린 거죠. 이렇게 스택을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중간 시간쯤에 있는 걸 봤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스레드의 상태가 스레드 슬립에 몇 퍼센트 있고, 그리고 언세이프 파크 쪽에 몇 개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스레드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요 현 상태가 지금 행업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00%의 스레드가 커넥션 풀 겟 하기 전에 거기 타임아웃에 의해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 원인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스레드도 보시면 다 웨이팅 상태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장애가 난 건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레드 풀이 있는데 스레드가 커넥션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가져갑니다. 커넥션이 지금 다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연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연이 있으면 얘가 반납이 안 됩니다. 커넥션이 릴리즈 되는 코드가 없었고, 지연 중에는 이렇게 커넥션이 반환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스레드들이 이제 커넥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넥션 리퀘스트 타임아웃이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면서 마이너스 1로 됐었죠. 그럼 무기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 이제 블로킹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도 모두 말라버려서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행업 상태가 되는 서버가 된 거입니다. 제가 이 장애를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가지 지표를 보고 확신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어떤 지표 하나만 보고 답을 확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지표만 보고 확신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뭐 롤백 배포하고 다시 서버 재부팅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엔 또 이런 장애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사후 장애 리뷰를 꼭 하셔야 돼요. 휴먼 오류라고 해서 사람들이 코드 잘못 치고, 아까 전에 설정 잘못 만져가지고 커넥션 옵션 달라져가지고 장애 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팀끼리 모여서 우리가 신경 써서 하자라고 만들어두면 앞으로 이런 장애는 좀 더 없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뷰를 좀 더 꼼꼼하게 한다든지, 옵션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로 합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이번 장애를 해결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K6라는 그 부하 툴인데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거든요. 그라파나 K6라고 나오네요. 장애 대처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날 저희가 Z플립 행사가 있어가지고 새벽이었어요. 00시에 장애가 나가지고 일단은 먼저 재부팅을 해서 임시 조치를 했어요. 완화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원인 분석을 하던 도중에 이벤트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도 트래픽 서즈가 나서 한 번 더 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총 걸렸던 기간으로 하면 한 2-3일 걸렸던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쪽이 조금 대처가 미흡해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존재하나요? 장애 대응 매뉴얼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어느 정도 큰 기업이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애가 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전파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 콜업을 한 다음에 보통 해결을 하죠. 그리고 사후 조치 보고서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 또 따로 회의를 잡아서 사후 대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없으면 만드시면 돼요, 회사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핵심 인물이 되실 수 있어요.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